자, 봅시다. 이제 고대의 경제로 넘어갈게요. 141페이지. 자, 삼국의 경제부터 봅시다. 자, 삼국의 경제에서는 자, 경제 파트에서는 맨 처음에 고대 경제의 기반부터 나와 있고요. 이 중에서는 왕토 사상 한번 체크해 볼까요? 왕토 사상이라고 하는 건 뭐 시험에 왕토 사상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진 않아요. 왕토 사상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모든 토지는 전부 다 왕의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걸 왕토 사상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모든 토지가 진짜 다 주인이 왕이냐? 그런 건 아니죠. 왜냐하면 토지마다 전부 다 주인이 따로 있기 때문에 실제로 모든 토지의 주인은 왕이 될 수는 없어요. 자, 백성들이 가진 토지, 즉 민전이 따로 있죠. 자, 그럼 왜 왕의 토지라고 하냐? 왜냐하면 모든 것이 왕의 땅이면 왕의 토지를 빌려서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왕한테 뭘 내야 될까요? 세금을 내야 되겠죠. 그 세금을 내도록 하는 정당성을 위해서 모든 토지는 왕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왕토사상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관념적 왕토사상이라고 써있죠? 자, 관념이라는 건 뭔데? 생각, 사상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모든 땅은 왕의 것이 아니지만 실제로는 다 주인이 각각 따로 있지만 왕토사상이라는 걸 인정함으로써 백성들은 왕에게 또는 국가에게 세금을 내는구나. 그래서 실제로 모든 토지가 왕의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왕토사상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넘어가시면 전쟁과 경제 나와 있죠. 자, 보통 정복을 하게 되면 그 정복민을 말하자면 노비로 삼기도 하고, 그 다음에 토지를 빼앗으면 그 토지에 대해서 이제 장군들에게 나눠주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전쟁과 관련된 고대의 여러 가지 경제들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뭐 시험에 나오거나 하는 건 아니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142페이지. 142페이지를 보시면은 삼국의 수취제도라고 하는 게 나와 있죠. 자, 지금 여러분하고 경제 파트를 하고 있죠. 경제사에서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중요하게 다뤄야 되는, 알고 있어야 되는 제도는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토지제도라고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수취제도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제가 나중에 고려시대에 가서도 조선시대에 가서도 아마 얘기를 할 건데 어느 나라의 경제를 공부할 때든 어느 나라든 간에 수취제도와 그 다음에 토지제도는 알아야 된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자, 토지제도라고 하는 건 뭐냐면 국가가 관료에게, 즉 공무원한테 월급을 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월급을 뭘로 줘? 월급을 토지로 주는 거죠. 물론 나중에 여러분이 배워서 알겠지만 진짜 땅을 나눠주는 건 아니에요. 이거 너 가져 이렇게 나눠주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 땅에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죠.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 자, 그런 걸 토지제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토지제도 같은 경우는 일단 나라에서 공무원들한테 월급으로 땅을 주는구나, 토지를 주는구나 라고 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수취제도라고 하는 건 백성이, 자, 모든 토지가 왕의 거니까 나라에게 뭘 내야 돼요? 세금 내야 되죠? 그거예요. 자, 백성이 국가에게 세금을 낸다. 자, 이런 걸 수취, 세금을 걷는다라고 하는 거죠. 수취제도라고 해서 어느 나라, 어느 시대를 공부할 때든 여러분이 토지제도와 수취제도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고려도 중요하고 조선도 중요하고. 다만 그러면 어느 나라에서는 뭐가 중요하냐? 그거는 그때그때 달라요. 예를 들면 고려 같은 경우는 토지제도가 더 중요해요. 그 다음에 조선시대는 토지제도랑 수취제도가 둘 다 중요하고, 그 다음에 조선 후기로 넘어가면 수취제도가 더 중요하고. 시대별로 그거는 조금씩 다르지만 어쨌든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어쨌든 그래서 시험에 주로 나오는 건 제도들이 시험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도들은 이런 제도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경제 파트에서는 크게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이제 삼국부터 쭉 얘기하는 거예요. 전부 다 오랫동안 중요하게 생각했던 산업이 농업이에요. 농업. 자, 우리나라는 신석기 시대 농사를 시작한 이후부터 조선 후기를 거쳐서 1960년대까지 쭉 농경사회였어요. 1960년대부터 산업사회로 바뀌었죠. 그러면 그 오랜 시간 동안 제일 중요했던 산업이 뭐예요? 농업. 그러니까 농업이 어떻게 발전했는지가 중요하겠죠.
이런 농사법을 사용하면 아 이게 고려시대구나. 이런 농법으로 바뀌었어. 아 그럼 조선 전기지. 이런 식으로 각 시대를 구분할 때 농사법도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농업에서는 우리가 농업을 이제 앞으로 살펴볼 건데 기술이 중요해요. 농업기술. 그러니까 어떤 재배를 하느냐, 어떤 작물을 심느냐, 이런 거 어떻게 심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시대를 우리가 구별할 수 있기 때문에 농업기술도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이거 말고 그 다음에 상업, 수공업, 뭐 화폐, 무역 이런 거는 이제 그 나머지들 말하죠. 그렇다고 해서 나머지가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다 중요해요.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그래서 토지제도, 수치제도, 농업기술 중요한데 자 그럼 지금 우리가 하는 시대는 무슨 시대죠? 고대. 고대의 경제예요. 그러면 고대의 경제에서는 그럼 이 중에서 뭐가 중요하냐? 자, 고대의 경제에서는 시험에 나올 만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토지제도의 변천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민정문서. 그래서 여러분이 이 두 가지를 중요하게 체크하시면 돼요. 조금 이따가 배우게 되겠죠? 자, 그래서 통일신라 시대예요. 둘 다. 통일신라 시대에 토지제도하고 민정문서를 둘 다 중요하게 공부하시면 되죠.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봅시다. 삼국의 수치제도 먼저 나와 있는데 삼국시대, 그러니까 고구려백제 신라는 아직 이런 수치체제가 완전히 정비되기 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여러분이 책에 나오는 내용을 중심으로 보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 삼국의 수치제도 봅시다. 삼국의 수치제도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삼국의 수치제도는 아직까지 나라별로 정비되기가 전이라고 했죠. 그래서 원칙만 우리가 간단하게 보시면 되는데 그 원칙이라고 하는 건 조용조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조용조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자, 조용조라고 하는 건 당나라의 수치제도예요. 그러니까 당나라에서 세금 걷는 제도가 세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조용조였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조라고 하는 건 토지에 대한 세금을 말해요. 조는 토지에 대한 세금, 그러니까 전세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하죠. 전세를 말하는 거고 용이라고 하는 건 노동력을 말해요. 자, 보통은 노동력이라고 하면 보통 한 16세에서 60세까지의 성인 남자들을 군대로 동원을 하거나 아니면은 부역에 동원을 하거나 그래서 군역이나 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게 노동력을 용이라고 하고 자, 뒤에 한글로는 똑같지만 한자로는 다르죠. 그래서 뒤에 조는 집집마다 내는 특산물을 얘기하는 거고요. 자, 이거는 그러니까 가호별로 내는 세금이고 보통은 특산물로 세금을 내는 거죠. 자, 그래서 조용조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자, 그러니까 고구려백제 신라 어느 나라는 보통은 이제 이 당시에는 자, 삼국시대는 아직까지 농업 생산력이 그렇게 좋지를 못해요. 무슨 말이냐면 농사를 지어 아주 열심히 지었어 내가. 그런데 수확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거죠. 왜냐면 아직까지 뭐 농업기술이나 이런 게 발전하기 전이기 때문에 이때는 아직까지 수확이 많지가 않다. 그러면 수확이 많지가 않으면 이 당시에는 땅하고 그 다음에 사람하고 둘 중에 어떤 걸 더 중요하게 여기냐, 어떤 게 더 중요한 자원이냐면 사람이 더 중요해요. 즉 이 중에서는 뭐가 중요할까요? 그러면 용, 그쵸? 용이 중요하죠. 아니면 집집마다 얼마를 세금을 내냐 이런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토지보다는 가호나 노동력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여기서는 각 나라별로 한번 쭉 살펴볼 건데 그렇게 쭉 나라별로 한번 살펴보시면서 아, 고구려는 어떤 게 있고 백제는 어떤 게 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뚜렷하게 제도가 정비되기 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별로 안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시험에 막 고구려에 무슨 제도가 있었어? 이렇게 막 대놓고 물어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이거를 막 다 외울 필요는 없다. 알겠죠? 고대니까. 고대에서는 아까 저 두 가지 개념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으니까. 그래서 한번 읽어볼 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142페이지 한번 보시면 자, 봅시다. 조세의 유형에서 조용조를 징수했다라고 써있죠. 조용조라고 했고 첫 번째 조는 토지세, 두 번째 용은 인두세, 세 번째 조는 특산물 이렇게 써있죠.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세 가지 세금을 걷는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조세의 기준은 자, 땅은 별로 덜 중요하다. 왜냐하면 수확이 별로 많지 않아서 그 대신 뭐가 중요해요?
노동력, 거기 보시면 노동력이 중요하다라고 되어 있죠?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노동력을 중시했고 인두세가, 인두는 사람 인자 쓰는 거 보니까 아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인두세가 수치제도의 중심이고, 자 재산의 정도에 따라서 상호, 중호, 하호로. 자 그러면 재산 정도에 따라서 몇 등급 나눈 거예요? 그치? 3등급 나눈 거지. 상호, 중호, 하호인 거 보니까 아 3등급 나누는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공납과 역 써있죠? 공납으로 특산물을 거두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역은 노동력을 징발하는 건데 역은 몇 살 이상을 징발하는 거예요? 15세 이상. 거기서 여러분이 15세를 알아두시면 돼요. 자, 왜냐하면 여러분 요 다음 시기가 통일신라 시대. 통일신라 시대부터는 성인 남자로 취급하는, 그러니까 군대를 보내거나 노동력을 동원하는 나이가 16세예요. 16세에서부터 60세까지. 자, 그런데 삼국은 몇 살부터가 어른이에요? 15세. 자, 그럼 삼국은 왜 15세지? 왜냐면 이 당시에는 전쟁을 되게 많이 해서 남자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많이 죽었어, 없어. 그러니까 이제 노동력을 동원하려면 좀 어린 사람도 동원을 해야만 한다. 그래서 자, 15세 이상이라고 되어 있으면 아, 이건 삼국시대. 16세 이상이라고 하면 이건 통일신라 시대. 이렇게 구별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통일신라 시대, 고려, 조선, 그러니까 뒤에 삼국시대 이후에는 다 16세 이상이에요. 삼국만 15세. 그러니까 15세 이상의 남자를 동원했다면 아, 이거는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이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공납과 역. 자, 그리고 각 나라의 수치제도 여기도 그냥 한번 읽어본댔어요. 여러분 책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 고구려부터 한번 볼게요. 자, 고구려는 집집마다 조로 곡식을 납부하고 인두세로 배나 곡식을 납부했다. 자, 백제는 농민들을 조로 쌀을 바치고 세로 쌀, 명주, 배 등을 납부했다. 신라에서는 공납과 부역을 징수하고 농민을 동원했다는 비석도 남아있다. 그래서 이렇게 각 나라별로 세금 내는 제도가 이루어져 있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토지를 측량하는 단위가 나오는데 무슨 말이냐면, 자, 고구려 같은 경우는 밭 1항을 기준으로 토지를 나눠요. 말하자면 밭 1항을 기준으로 나눈다는 건 면적,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냐 이렇게 할 때 경무법이라고 하는 걸 실시하고, 자, 그 다음에 백제 같은 경우는 파종량, 얼마를 심었냐가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신라 같은 경우는 얼마를 수확했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각 나라별로 토지를 어떻게 측량을 하냐라고 할 때 고구려나 백제와 신라가 전부 다 기준이 다른데, 자, 결국에는 삼국을 통일한 나라가 어디죠? 그리고 그 나라가 나중에 고려, 그 다음에 조선으로 이제 나중에 쭉 이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조선시대까지 쭉 사용하는 제도는 결부제라고 하는 걸 사용해요. 거기 보시면 신라의 제도가 결부제, 그렇죠. 그래서 신라의 제도인 결부제를 계속 사용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한 번 더 읽어볼게요. 거기 밑에 삼국의 수치제도 사료 나오죠? 네, 이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 이런 식으로 나오는구나 한번 볼게요. 자, 고구려는 세는 품목 5필의 곡식 5섬이다. 조는 상호가 1섬이고 그 다음은 7말이고 하호는 5말을 낸다. 자, 상중하로 나누는 거 보니까 고구려는 집을 몇 등급으로 나눠요? 3등급 나누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고, 자, 백제는 세는 포목, 명주, 실과 3, 쌀을 내는데 분용에 따라 차등을 둔다. 자, 백제는 2월 한수 북부 사람 가운데 15세 이상 된 자를 징발하여 위례성을 수리했다. 자, 15세 이상의 남자를 성인 남자로 동원했구나 라는 것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삼국시대는 사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별로 중요한 거 없었죠. 15세 이상, 그리고 신라의 결부제를 고려 조선까지 사용한다는 거 한번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농민 안정책. 자, 그럼 농민들은 일단 가난하겠죠. 당연히 살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농민들의 빈민구제, 말하자면 농민들을 잘 살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진대법이라고 하는 농민 안정책을 실시하게 되죠. 자, 농민을 안정시키는 정책으로 진대법. 자, 그러면 진대법을 삼국시대에 어느 나라 언제 실시했냐? 고구려 고국 천왕 때 진대법을 실시하죠. 자, 백성들이 너무 가난하니까 백성들에게 봄에 쌀을 빌려주고 가을에 이자를 쳐서 같이 갚도록 하는 거예요. 이런 걸 진대법이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수공업 같은 경우는 삼국시대에서 자, 노비 중에서
재주가 뛰어난 사람들을 동원하여 물건을 만들어서 관청에 납부하도록 했어요. 이런 식으로 수공업이 이루어지죠. 자, 그래서 재주가 뛰어난 사람에게 물건을 만들어서 생산해서 납부하도록 했다라는 거. 자, 그리고 밑에 진대법 사료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자, 밑으로 가봅시다. 상업. 자, 그러면 상업으로 가봅시다. 상업 같은 경우는 자, 삼국시대에도 시장이 있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배운 것 중에 시장이 기록된 게 어느 왕이냐? 신라 소지왕 때 시사라고 하는 시장이 처음 설치됐고요. 자, 이게 나중에 확대 개편됐어요. 그래서 지증왕 때 동시로 개편이 되죠. 자, 그리고 이 당시에는 동시만 설치한 게 아니라 감독관청도 같이 설치해요. 자, 동시를 감독하는 감독관청이 뭘까요? 동시전이라고 하는 관청이 생기죠. 자, 그 다음에 통일 이후에는 시장이 늘어나게 돼요. 통일 이후에는 시장이 늘어나서 서시와 남시가 설치되기도 하고 서시전과 남시전이 설치되죠. 지금 여기는 안 나와 있죠? 통일신라 시대 가면 나올 거니까. 자, 어쨌든 여기서는 지증왕 때 동시전 설치. 그거 알아두시면 되겠죠? 지증왕 때 동시전 설치. 자, 그 다음에 대외무역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대외무역 한번 보시면 삼국은 중국 및 북방민족, 일본 이런 나라들과 두루두루 교류를 했어요. 자, 여기에서는 여러분이 뭘 알아두시면 되냐면 어느 나라가, 즉 고구려가 어느 나라와 무역했는지, 백제가 어느 나라와 무역했는지, 신라가 어느 나라와 무역했는지 그걸 좀 체크하시면 돼요. 자, 고구려부터 봅시다. 고구려는 중국 남북조 모두와 교류했고요. 북방민족과 교류하게 되죠. 자, 고구려는 남북조 모두와 교류했고 북방민족과 교류하게 되죠. 자, 그런데 백제는 어디와 교류했냐면 남조와, 중국 남조, 양나라, 중국 남조와 주로 교류했고, 자, 그 다음에 백제가 가장 친하게 지냈던 나라가 왜? 일본이죠. 일본과 굉장히 절친으로 교류를 많이 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신라 같은 경우는 한강 유역을 점령하기 전에는, 한강을 확보하기 전에는 중국과 교역을 할 수가 없었죠. 항구가 없으니까. 자, 그러다가 한강 유역을 차지한 이후에, 자, 그러면 한강을 차지한 게 어느 왕이었어요? 진흥왕 때. 그래서 진흥왕 이후에는 한강 유역을 점령함으로써 여기에 항구를 설치하고 중국과 직접 교역이 가능한데, 자, 그러면 중국과 직접 교역한 항구가 어디냐 물어보면 당항성 찾으시면 돼요. 여러분 지도에서도 당항성 나와 있죠. 당항성을 통해서 한강 유역을 차지한 이후에는 중국과 직접 교역이 가능해졌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른쪽에 표를 보시면은 거기에 각 나라와 무역한 그런 무역품들도 나와 있을 거예요. 한번 쭉 보시고.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오시면 자, 귀족의 경제 기반 가보도록 합시다. 자, 귀족의 경제 기반으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귀족의 경제 기반. 귀족의 경제 기반에서는 자, 일단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거긴 하지만 다시 볼게요. 시급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노급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래서 시급과 노급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책에 144페이지 보시면 시급과 노급. 자, 여기서는 시급이나 노급이나 내가 나라로부터 받으면 역할은 똑같아요. 다만 시급이나 노급은 누구에게 줬느냐의 차이가 있어요. 시급은 누구한테 줬냐면 왕족이나 공신에게 지급한 토지를 시급이라고 그래요. 왕족이나 공신에게 지급한 토지를 시급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시급이라고 하는 토지는 어떤 토지냐? 자, 왕족이나 공신에게 지급한 토지고 노급이라고 하는 건 관료 귀족 또는 귀족 관료 똑같은 표현이에요. 내가 진골 귀족이면서 나는 공무원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관료 귀족에게 지급하는 토지다. 자, 관료 귀족이나 귀족 관료나 똑같아요. 여기서 관료 귀족은 진골이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 나눠주는 대상만 다르지 사실은 이 두 가지의 토지가 역할은 똑같아요. 그래서 자, 조세를 수취할 수 있다. 그리고 노동력을 징발할 수 있다. 자, 조세를 수취하고 노동력을 징발할 수 있죠. 자, 말하자면 제가 여러분이 있는 이만한 땅을
노급이나 시급으로 받았어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한테 세금을 거둘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조세 수치라고 하는 건 여기에서 토지에 대한 전세, 그 다음에 여러분이 집집마다 내야 되는 공납, 특산물까지 제가 다 거둘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저한테 뭘 내면 되냐? 세금을 저한테 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저는 여러분들 중에서 일부를 동원해서 제가 마음대로 또 데려다가 일을 시킬 수가 있는 거죠. 특히 남자들만 쫙 뽑아서 군대를 편성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데려다가 일을 시킬 수도 있다. 이런 걸 노동력 징발이라고 해요. 자, 시급이나 노급은 누구에게 지급했는지만 다를 뿐이지 역할은 똑같은 토지가 바로 노급이나 시급이고 여기서는 노동력 징발도 가능하다. 이 말이죠. 자, 그리고 하나 더 해볼까요? 관료전이라는 토지가 있다. 자, 그래서 노급과 우리가 관료전 배웠죠. 자, 노급이라고 하는 건 귀족한테 혜택이 많은 토지고 관료전이라는 건 혜택이 조금 있는 토지니까 왕권이 세면 노급은 없애고 관료전을 주고 왕권이 약해지고 귀족이 세지면 노급을 주고 관료전을 없애고 이렇게 한다고 했었죠, 우리가. 그래서 신라 중대와 하대를 비교하면서 다 배웠던 거죠. 자, 그러면 관료전 한번 체크해볼까요? 똑같은 거긴 한데 자, 봅시다. 똑같이 관료귀족에게 주는 토지고요. 그 다음에 관료전 같은 경우는 이 중에서 뭐만 할 수 있냐? 조세, 수취만 가능하다. 자, 조세, 수취만 가능한 토지.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노동력 징발은 안 되죠. 자, 지금 제가 관료전까지 체크를 했는데 사실 관료전은 통일신라 시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제가 미리 이제 토지의 종류를 정리하면서 정리했지만 통일신라 시대, 그래서 조금 있다가 통일신라 시대 보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시면 시급. 자, 시급이라고 하는 토지가 나와 있죠. 그래서 아, 시급이라고 하는 토지를 이렇게 나눠줬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시급이라고 하는 토지가 보인다고 해서 삼국시대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시급은 삼국시대, 통일신라시대, 고려시대, 조선 전기까지. 그러니까 시급은 쭉 공신에게 주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급은 쭉 나타나는구나. 자, 시급이 보인다고 해서 이거 삼국시대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시급은 뒤에까지 쭉 존재하는 토지니까. 자, 그래서 시급 한번 보시고. 자, 그러면 귀족들의 삶에 대해서 나와 있네요. 귀족은 뭐 어떻게 살았어? 잘 살았겠지. 그래서 거기 보시면 귀족의 귀족 생활이 나와 있는데 고구려 고분벽화나 이런 걸 살펴보면 귀족이 얼마나 잘 살았는지, 풍요롭게 살았는지 알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사진은 지금 귀족이 손님을 접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거실에서. 자, 그래서 이렇게 손님 접대가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막 거실에 앉아가지고 이제 차 마시면서 다과 뭐 이런 거 하면서 이렇게 살았다 이 말이고 오른쪽에 보시면 귀족의 부엌 모습이 나와 있어요. 부엌 보니까 여러분 뭐 있어요? 보여요? 항아리 있는데 거기에 사실은 그게 아궁이에요. 아궁이면 여기다 뭐 하는 거? 불 피워. 그래가지고 지금 밥하거나 뭐 이렇게 음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여기는 부엌의 모습 중에 일부만 나와 있는데 요 고분벽화 전체를 보면은 이렇게 아궁이가 있고 그러니까 부엌 시설이 그려져 있고요. 한쪽에는 푸죽간이라고 해서 여러분 옛날에 정육점 같이 이렇게 고기 거꾸로 막 걸어놓은 그런 거 있어요. 그게 푸죽간이야. 그것까지 다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다. 왜? 귀족이니까. 귀족은 잘 살았으니까. 자, 그래서 이런 귀족의 주방의 모습이 나와 있고요. 오른쪽에 사진 같은 거는 지금 뭐냐면 기와집 모양의 토기죠. 그럼 귀족들이 살았던 집이 아마도 이렇게 생겼다는 거지. 기와를 가지고 만든. 그래서 이렇게 살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거 보시면 초가집 모양의 토기도 있죠. 이거는 뭐 당연히 누가 살았겠어? 평민들이 살았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귀족들의 생활을 이제 여기저기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 고분벽화를 통해서도 이런 장식품이나 이런 토기를 통해서도 귀족들의 삶이 굉장히 풍요로웠다는 거를 알 수가 있다 그 얘기죠. 자, 그런데 이런 귀족들이 또 농민을 수탈하기도 한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귀족의 농민 수탈 나와 있죠. 자, 고리대를 통해서, 고리대라는 건 돈 빌려주고 이자 비싸게 받는 거예요. 자, 그렇게 고리대를 통해서 재산을 늘리면서 이렇게 농민들을 괴롭히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밑으로 내려가시면 농민들의 생활이 나오죠? 당연히 농민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가난했겠지. 자, 그래서 농민들의 생활은 자, 일단 토지를 경작하는데 자기 토지가 있으면 다행이지만 없으면 남의 토지를 경작을 해야 되고요.
그 토지를 빌린 사람한테 또 얼마 정도 수확량이 얼마를 줘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농사는 그럼 잘 되냐? 자, 삼국시대니까 아까 농업 생산력은 어떻다고 했어요? 별로다. 그래서 노동력이 더 중요하다라고 했죠. 그래서 농사가 막 잘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이 당시에 뭐 농약이 있어, 비료가 있어,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땅의 힘을 다시 끌어올리려면 쉬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1년 농사를 지었죠? 자, 그러면 내년에는 쉬어야 돼. 왜냐면 그래야 지력이 회복돼서 다시 농사가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매년 농사를 지을 수 있어? 안 돼요. 쉬어줘야 돼. 1년 농사 짓고 1년 쉬던지 1년 농사 짓고 2년 쉬던지 이런 식으로 쉬어줘야만 지력이 회복되는 거지. 이런 걸 이렇게 쉬는 걸 뭐라고 하냐? 휴경농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사실 별다른 그런 뭐 땅의 지력을 땅을 다시 좋게 하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쉬어줘야 된다 이 말이죠. 이런 걸 휴경농법이라고 하고요. 자, 그러면 이 삼국시대에 나타난 농업기술, 아까 우리가 농업기술도 좀 알아두자라고 했는데 어떤 농업기술이 있는지 볼게요. 자, 일단 두 가지. 철제농기구가 보급되었다. 자, 철제농기구가 보급되었다. 철기시대에서 이제 쭉 발전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철제농기구가 쓰이기 시작했고, 자, 두 번째 농업기술이라고 하면 우경이 실시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경. 소를 이용해서 농사를 짓는 걸 우경이라고 하고, 자, 그러면 우리가 배웠던 걸 한번 떠올려 보시면, 자,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 소를 이용해서 농사 짓는 건 어느 왕 때 기록에 남아있냐? 신라 지증왕 때. 그래서 신라 지증왕 때 소를 이용해서 농사를 지었다는 기록이 남아있어. 자, 그러면 6세기 초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철제농기구가 한 4, 5세기쯤부터 보급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우경은 한 6세기 전부터, 6세기 그 즈음부터 기록에 남아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농민들이 이렇게 참 농업이 사실 변변치 않잖아요. 이때 같은 경우는. 그래서 농민들이 그렇게 잘 살 수가 없고, 자, 그리고 더군다나 농민들은 농사 지어서 나 먹고 사는 것뿐만 아니라 세금 내야 되죠. 자, 만약에 전쟁 나면 어떻게 하냐? 전쟁에 동원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금도 한 가지 내는 거 아니잖아요. 아까 뭐 이런 거 내야 된다면서 여러 가지 내야 된다면서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농민들의 삶이 굉장히 어려웠고, 그래서 농민들을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아까 진대법 같은 그런 빈민을 구제하는 제도가 있었다 그 말이죠. 자, 그래서 농민에 대한 과중한 수탈 쭉 한번 읽어보시고 나머지 한번 볼게요. 자, 그 다음에 남북국의 경제정책 한번 보도록 할까요? 남북국의 경제정책으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남북국의 경제정책에서 역시 수취제도의 변화가 나오고 있어요. 자, 수취제도의 변화 한번 볼까요? 자, 이제 통일신라 시대의 수취제도. 통일신라의 수취제도. 수취는 세금 내는 거. 자, 앞에서 우리가 조용조를 원칙으로 하고 나라마다 세금 내는 제도가 달랐죠. 이제 통일이 됐잖아요. 이제 좀 정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통일신라 시대에 세금 내는 제도는 크게 세 가지로 정비가 돼요. 자, 하나는 토지에 대한 세금, 전세. 그래서 토지세 또는 뭐 조세라고 해도 되고요. 전세, 토지에 대한 세금, 조세. 자, 토지에 대한 세금은 보통 얼마를 내냐? 수확량의 10분의 1을 세금으로 내는 거예요. 수확량의 10분의 1을 내가 땅을 가지고 있으면 땅에 대한 세금을 내는 거죠. 자, 그래서 조세. 자, 수확량의 10분의 1 정도를 낸다. 수확량의 10분의 1이고, 자, 그러면 이거는 통일 전보다 늘어났냐 줄어들었냐? 줄어든 거예요. 그나마. 그전에는 더 많이 세금을 걷어갔는데 수확량의 10분의 1 정도를 세금으로 내는구나. 자, 그 다음에 공납 또는 곡물. 자, 곡물은 가호마다 내는 세금이에요. 가호. 가호는 집이에요. 집집. 아까 집집마다 내는 거랬죠. 자, 거기서 곡물 나와 있고요. 인정수와 토지를 고려하여 9등급으로 나눈다. 자, 그리고 세금은 뭘 걷냐면, 자, 9등급으로 나눠서, 자, 이거를 9등호제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자, 그러면 9등급으로 나눠서 뭘 내라고 하냐? 특산물을 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나는 특산물을 걷는다. 이게 바로 이제 공납 또는 곡물이라고 하고요. 자, 마지막에 역. 자, 역은 노동력을 징발하는데, 자, 성인 남자들의 노동력을 동원을 하는 거죠. 그러면 성인 남자는 몇 살부터 몇 살까지?
몇 살부터? 16세. 여기서 이제 드디어 16세가 등장하죠. 16세에서 60세까지의 성인 남자들을 동원하는데, 자, 그럼 성인 남자들 데려다가 뭘로 쓰냐? 군대로 보내거나 아니면 요역을 시키거나. 그래서 군역과 요역을 시키고 동원을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세금은 세 가지로 정비가 돼요. 자, 전세 또는 조세, 그리고 공물 또는 공납, 그리고 역, 이렇게 세 가지다 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이렇게 수취체제가 이제 정비가 어느 정도 된 거예요. 조세, 공납, 역 이런 식으로 정비가 된 거고, 여기에서 고려나 조선으로 거의 비슷하게 발전해요. 그러니까 크게 차이가 되지 않고 차이가 나지 않고, 여기에서 거의 고려시대 비슷하고 여기에서 거의 조선시대도 비슷하다. 그래서 이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아요. 통일신라 시대의 제도가 쭉 이어지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토지 제도의 변천으로 한번 가봅시다. 통일신라 시대의 토지 제도의 변천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토지 제도의 변천에서는 첫 번째, 자, 관료전 지급. 토지제도의 변천에서는 관료전 지급. 자, 신문왕 때 관료전을 지급하게 돼요. 자, 그리고 노급을 폐지하게 되죠. 자, 이것도 신문왕이에요. 신문왕 9년에 노급을 폐지하게 되죠. 자, 그리고 정전을 지급하게 돼요. 자, 정전이라고 하는 토지를 지급하는데, 정전이라고 하는 토지는 백성에게 지급해요. 그래서 성덕왕 때 백성에게 정전을 지급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노급이 부활되죠. 노급이 부활된다. 이게 경덕왕 때예요. 자, 경덕왕 때 노급이 부활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다가 다시 한번, 자, 토지제도의 변천이 나오는데 여기다가 다시 한번 노급, 그 다음에 관료전, 그 다음에 정전, 이렇게. 특히 이 중에서 노급과 관료전만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노급이라고 하는 토지는 관료귀족, 똑같죠, 아까랑. 그 다음에 관료전이라고 하는 토지도 관료귀족, 똑같아요. 자, 그런데 노급이라고 하는 토지는 조세를 징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노동력도 징발할 수 있는 토지. 자, 사람도 데려다가 내가 마음대로 부릴 수 있죠. 자, 그러나 관료전이라고 하는 건 뭐만 가능하냐? 조세 징수만 가능하다. 자,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뭐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노동력 징발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노급과 관료전이라는 게 이런 차이가 있죠. 그럼 다시 물어볼게요. 둘 중에서 귀족한테 더 혜택 많은 토지는? 그 다음에 혜택 적은 토지는 관료전. 자, 지금 현재 통일신라 시대 중에서 중대, 왕권이 셀 때. 자, 그러면 왕권이 세니까 당연히 뭐는 주고 뺏어야 되냐면, 자, 관료전은 주고 혜택 조금 있는 거, 노급은 뺏고. 자, 관료전은 주고 노급은 뺏고. 그 대신에 백성들한테 나눠주죠. 정전. 자, 하지만 경덕왕 때쯤 가서 노급이 부활했다는 건 점점 누구 힘이 세지는구나. 귀족의 힘이 세지는구나. 그래서 이게 단순히 뭘 주고 뭘 뺏고 이게 아니고요. 이런 토지제도의 변천은 곧 뭐와 관련이 있냐면 왕권과 귀족권의 어떤 관계, 왕과 귀족의 관계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권이 세냐 귀족이 세냐 요거의 차이가 토지제도의 변천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고, 자, 여기는 요 지금 내용이 여러분 책에 보시면 149페이지 맨 위에 그 표가 있죠. 표가 아니라 그 박스 있죠. 사료. 자, 사료 한번 다시 볼게요. 토지와 관련된 국왕과 귀족 간의 갈등 이렇게 써 있죠. 자, 거기 한번 보시면 다시 한번 봅시다. 신문왕 7년 5월에 문무 관료전 지급. 신문왕 9년 1월에 내외관의 노급 혁파. 자, 그리고 성덕왕 21년 8월에 백성에게 정전 지급. 경덕왕 3월에 여러 내외관에게 월봉을 없애고 노급을 다시 나누어 주었다. 노급 지급. 자, 그리고 소성왕 원년에 청주 건호현으로 국학생의 노급을 삼았다. 자, 이런 식으로 각 시기별로 지금 토지제도가 어떻게 변천했는지가 나와 있는데, 요 지금 5개의 사료가 있잖아요. 이거는 시험에 너무 잘 나오는 사료예요. 그러니까 시험을 내다가 낼 게 없으면 나중에 뭐도 내냐? 순서대로 연결해라도 돼요. 이 5개를 늘어놓고 순서대로 바르게 연결된 것을 골라라.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또는
빈칸을 채워라. 이런 문제도 잘 나와요. 자, 이거 빈칸. 관료전 빈칸, 노급 빈칸, 정전 빈칸 이런 식으로. 빈칸을 메꿔라. 이런 식의 문제도 나와요. 자, 순서를 한번 체크해 보시면 여러분 관료전 지급이 먼저인가요? 노급 부활이 먼저인가요? 노급 폐지가 먼저인가요? 어떤 게 더 먼저예요? 관료전 지급이 먼저, 그 다음 노급 부활. 말하자면 관료전 지급과 노급 폐지는 똑같이 신문항이에요. 둘 중에서 뭐가 먼저? 관료전 지급이 먼저. 자, 그러면 이렇게 물어봐도 되나요? 이건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 자, 관료전과 노급이 동시에 존재한 적도 있다. 맞아요? 자, 관료전을 주고 노급은 2년 뒤에 뺏었어요. 그럼 그 2년 동안은 관료전도 있고 노급도 있죠. 그래서 관료전과 노급이 동시에 존재하는 시기도 있다라고 하는 게 맞는 설명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쭉 순서대로도 한번 보시고 빈칸도 한번 살펴보시고 빈칸이라고 치고 체크해서 한번 보시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지문을 한번 볼게요. 거기 보시면 소성황 원년에 청주 건호현으로 국학생의 노급을 삼았다라고 했죠.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국학생이라는 게 결국에는 국학이 학교거든요. 자, 그러면 학교면 이 당시에 관청이에요. 자, 그러면 관청에도 노급을 지급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알겠죠? 관청에도 땅을 줬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게 여기 마지막 문장이에요. 그래서 소성황 원년에 청주 건호현으로 국학생의 노급을 삼았다라는 문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아, 국학이라는 관청에도 땅을 나눠줬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하고 토지제도의 변천. 자, 그리고 이거는 되게 중요하다. 완전 시험에 잘 나온다 라고 하는 거. 특히 거기 사료, 이 사료 순서대로도 한번 잘 봐두자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하고 여기까지. 민정문서는 설명할 게 많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와서 여러분하고 좀 찬찬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남북국의 경제체제 토지제도의 변천까지 여러분하고 살펴봤고요. 다음 주는 추석이니까 여러분 추석 잘 보내시고 그 다음 주에 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